장이 나쁜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스가 채이는 것 같다, 더부룩하다, 변비가 있는 것 같다. 장으로 인한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장이 상당히 망가졌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을암 의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암 환자들을 보는 의사입니다. 사실은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하고 싸우는 질환이거든요. 면역이 형성되는 곳이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면역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면역이라든지 암하고 관련이 있는가?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를 해요. 또 하나는 이 안에서 발암물질도 만들어져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또 반면에 우리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항암 물질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장에서 기능은 배설 기능이 있거든요. 배설 기능은 해독 기능이에요. 우리가 음식에서 들어오는 나쁜 유해 물질이라든지 또 장 안에서 나쁜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몸 안에서 대사돼 가지고 나와서 빨리 빼내야 되는 이런 물질들을 바깥으로 빨리 빼내는 기능도 어떻게 보면 암을 예방하는 기능이고 또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암이나 면역이나 우리 장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 암 환자들이 장에 대한 건강을 제대로 유지를 하지 못하면 암에 이기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몇 년 동안 우리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장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장이 나쁜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장이 좋은가 나쁜가를 물어보면 장이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장이 안 좋다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이 안 좋은 기준을 일반 사람들은 배가 아프거나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바깥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이 안 좋은 기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30분 이내에 소화가 안 된다. 내가 소화가 조금 늦다.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라든지 트림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속에 가스가 채이는 것 같다.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 그 다음에 먹고 나면은 양쪽 갈비뼈 있는 데가 약간 뻐근한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증상만 있더라도 이것도 장이 안 좋은 부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밖에서 조금이라도 느끼는 어떤 장으로 인한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장이 상당히 망가졌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에서 가장 좋은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최고죠. 그래서 일단 식이섬유가 가장 좋은 음식이 되겠죠.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에 대한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있어요. 설탕 같은 경우. 설탕은 유해균을 만드는데 설탕이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들을 대개 이제 육류계통에서 구운 음식이라든지 사육이나 뭐 양식을 해서 했던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죠. 콩을 갈아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먹는 것을 한 그릇 정도 먹고요.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가지고 먹는 이제 두 가지를 먹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콩 같은 경우가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콩의 효능은 참 많죠. 콩 속에는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육류보다도 콩 속에 단백질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캐치를 못하죠. 그리고 콩이 좋은 거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식이섬유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밥이 되는 거죠. 특히 유익균, 좋은 균들의 밥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균들을 만들어서 장 면역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발효를 시키면 단쇄지방산,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지방산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런 지방산이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콩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콩 속에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콩은 우리가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생혈관을 억제한다든지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그다음에 세포 자살을 시킨다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특히 검은 콩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소플라빈, 우리가 제니스테인이라는 이런 플라보노이드 계통에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안토시아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콩을 갈면은 거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포닌이거든요. 사포닌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을 중지해요. 그 다음에 레시틴이라는 지방 성분이 있어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오메가3 계통으로 해당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이게 암세포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레시틴 같은 경우는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작용을 해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을 해줘서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고지혈증을 조절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을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떤 부분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쓰느냐면요, 콩을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이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기나 이런 걸 먹더라도 간에 들어가서 분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장에서 콩을 먹었을 때 분해를 시켜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순수 아미노산을 우리 몸 안에 쉽게 간이 필요하지 않게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은 어떻게 보면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을 거고, 우리 장 건강이 좋아짐으로써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즘에는 그런 게 나와요. 콩을 넣으면은 바로 익혀지면서 갈아지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콩을 먹는 게 쉽게 먹고, 그 다음에 속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환자들 청국장을 많이 권해요. 낫또를 우리 이제 많이 먹기도 하는데, 낫또는 사실은 낫또균이라는 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청국장 속에는 많은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국장을 저는 권하고, 특히 청국장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게 말려가지고 가루로 내서 먹을 때는 먹기도 그렇게 거부감이 좋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된장 같은 것도 있고, 뭐 간장 속에는 우리가 양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부를 우리 환자분들 많이 먹으려 하잖아요. 저는 두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두부를 먹으면 사실은 좀 싱겁죠. 싱거우니까 저염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부는 고염식이에요. 두부를 만들 때 간수 쓰잖아요. 갈아가지고 간수를 넣게 되면 두부가 고용성분이 되잖아요. 이때 나트륨이 들어가서 고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맛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두부는 가능한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부를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잖아요. 싱거우니까 간장 찍어서 먹죠. 그렇지 않아도 소금기가 많은 데다가 또 간장 찍어서 먹으니까 소금기가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두유로 먹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되게 요즘에 나와 있는 두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가당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갈아가지고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속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일 그걸 권하고, 아니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콩밥 같은 경우도 좋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가공을 조금 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소화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콩을 밥에 이렇게 놔가지고 먹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갈아 먹는 것 중에서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당근 있잖아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계통,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리고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근을 이제 갈아서 먹는데, 우리가 ABC 주스라고 사과하고 바나나하고 당근하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저도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그걸 권하는데, 그래서 당근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비트를 갈아서 많이 먹으라고. 비트는 약간의 단맛도 있거든요. 먹기도 괜찮아요. 비트 속에는 파이토케미칼도 많이 있고, 저는 비트가 가장 중요한 게 미네랄이에요. 우리 암 환자들은 대부분 산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산성화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칼리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알칼리수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지지는 않아요.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칼리성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알칼리성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비트예요.
환자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산성도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비트를 갈아서 먹게 되면 그 알칼리성 미네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칼륨이 많은 음식 중에서 저는 갈아서 먹기 좋은 것은 비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블루베리 같은 것도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 좋잖아요. 이런 것을 통밀이나 통곡하고 같이 갈아서 먹게 되면 약간의 영양소도 보충을 하면서 파이토케미칼도 먹고 그리고 암에 대한 변이된 유전자를 끌 수 있는 치료적인 개념도 같이 가질 수가 있어서 이런 비트, 당근, 블루베리 이런 부분들을 갈아서 먹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야 돼요. 사실 긍정적인 사고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죠. 그러면 긍정적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암을 항상 심리적인 부분하고 결부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죠. 특히 저는 육류보다는 채식 쪽을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도 우리 환자분들 보면 막 과격한 원래 우리 환자분들이 평소에 암 걸리기 전에 운동을 많이 안 했던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암에 걸리고 나면 너무 무리한 운동을 또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운동이 아니고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는 게 좋아요. 항상 너무 우리 생리적으로 예기치 못한 변화를 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암이 5년 생존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한 75%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불치병 4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성으로 가는 병이 아니고 고치지 못한다는 이런 개념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생존율이 높아졌고 그리고 암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더라. 그리고 대사질환이라는 게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게 전부 다 만성질환들이잖아요. 암도 이제는 만성질환으로 본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암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거든요. 만성질환이 그렇잖아요. 낫는 병이 아니라 악화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당뇨 같으면 당을 떨쳐주는 거. 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만 낮춰주는 거지 혈압을 정상으로 돌려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로 암도 우리가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5년 지나면 암이 완치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완치란 용어는 없어요. 암은 5년, 10년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암은 만성질환과 같은 유형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불치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로 노력하면 암으로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파 속에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암에도 좋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 이런 거에도 다 좋다고 봐야죠. 우리가 양파도 좋지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그랬을 때는 양파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좋은 게 있더라도 나쁜 게 같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음식들 제일 안 좋은 거는 중국 사람들이 양파를 참 잘 먹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음식이 다 기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는 양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양파 속에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양파 속에 보면 뭐 케르세친이라든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리신이라든지 감마, 글루타밀, 메사이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서 우리 암에도 좋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좋은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는 중요한 우리 건강 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양파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케르세친이에요. 케르세친은 특히 이제 암 환자한테 쓰는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이 캐르세친은 암은 신생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막 크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못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로 가는 것도 차단시키기도 하고, 또 세포 자살을 시키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캐르세친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해서 혈관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우리 양파를 먹으면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알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도 떨쳐주고 혈압이라든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고, 감마, 글루타밀, 메사이온 같은 경우는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소 같은 것을 빨리 제거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암에도 좋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심장병 이런 거에도 다 좋다고 봐야죠.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는 여러 가지 치매 종류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양파가 혈관이 찌꺼기 같은 거 끼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혈압도 떨쳐주고 하기 때문에 치매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파 하나만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고 봐요. 암은 여러 방향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양파도 좋지만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먹는 영양소도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비율도 좋게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우리 암은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캐르세친이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이고, 캐르세친이 가지고 있는 용량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식자재나 이런 데 있는 파이토케미칼들하고 힘을 합쳐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양파를 먹으면 암을 예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파도 좋다고 해가지고 1년 내내 먹는다든가 매 끼니 막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양파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하나에 올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골고루 먹는 데 있어서 좋은 음식, 암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모든 거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죠. 어쨌든 좋은 게 있더라도 나쁜 게 같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양파가 다 억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가 나쁜 음식들, 특히 이제 육류계통,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트랜스지방. 특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죠. 트랜스지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트랜스로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짐으로 해서 발암물질로 변해버려요. 이런 경우 오는 것은 기름에 열을 가한 경우에. 그러니까 튀김이 열을 가해서 하는 거잖아요. 튀김을 만드는 그 지방, 이게 열을 가해가지고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고, 열을 가하지 않으면 수소를 첨가하는 게 있어요. 지방산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면은 고형성분이 돼요. 되게 만들어지는 게 마가린이라든지 버터 이런 거거든요. 이게 트랜스지방이에요. 그래서 트랜스지방이 미국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이상이면은 법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지방의 경우,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하면서,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양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내가 양파를 먹으니까 고기를 먹더라도 이게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돼서 항상 모든 것은 골고루 좋은 걸로 먹어야 돼요. 육류는 사육을 하게 되면 사료 있잖아요. 요즘에 쓰는 게 GMO 사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에 그 GMO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올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고, 동물을 사육을 할 때는 항생제를 많이 써요. 그리고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육류 속에 붉은색, 철분은 암이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철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육류는 철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육류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암에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라는 거고, 생선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오래 사는 생선은 중금속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은 같은 게 바다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육류는 가능한 피하고, 또 특히 육류에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암을 키우는 역할도 해요. 우리가 빨리 키워야 채산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넣지만, 이게 특히 암이 있는 분들이 먹어서 성장 호르몬이 들어와가지고 그 암을 키우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육류가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콩이잖아요. 콩 이상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콩은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육류하고 같은 무게를 놔두고 단백질을 비교하면 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기가 단백질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기 속에는 물이 많죠. 물이 한 7, 80% 되니까. 근데 콩은 콤팩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단백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콩을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가 쾌감을 덜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는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밖에 없어요. 근데 동물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콩이 그게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데 실제적으로 영양가 면에서는 콩은 부족하지를 않고 주변에 요즘에 견과류 많이 먹잖아요. 견과류가 보면은 단백질도 많고 특히 이제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지방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오트밀 같은 것도 단백질 함량이 제법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얼마든지 대체해서 단백질은 보충할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단백질이 중요한 건요. 우리 환자들이 잘 먹는다 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필요 함량 외에는 저장을 안 해요. 다 배설을 해버려요.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뱃살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지방에다가 저장하잖아요. 탄수화물은 간에다 저장을 해요. 그렇지만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고 그날 쓰고 남으면 다 콩팥이나 간을 통해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빼내버릴 건데 많은 양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단백질은 우리 체중이 있잖아요. 체중이 킬로그램이죠. 50kg 같으면 단백질은 킬로를 그램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50kg인 사람은 50g, 60kg인 사람은 60g. 근데 통상적으로 단백질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5에서 50g 정도면 하루에 충분해요. 고기 한 근 1인분이면 보통 100g, 200g? 뭐 이 정도 되잖아요. 100g만 먹어도 사실은 단백질은 그날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제 1번은 저는 트랜스지방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이 있죠. 뜨거운 음식이 생각보다 우리는 뜨겁게 먹으면 뭐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뜨거운 음식이 암을 만들 수 있어요.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인후암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생선을 구워서 먹거든요. 거기도 보면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 그 다음에 짠 음식, 그리고는 가능한 한 유기농이 아닌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농약 같은 게 많이 해서 면이 미끄러운 과일은 괜찮은데 미끄럽지 않은 과일들 있잖아요. 그 농약을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유기농이라고 다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을 못 먹을 경우에는 겉에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 생각하죠. 설탕은 가장 금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설탕은 우리가 이제 이당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가 섞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탕을 먹었을 때 우리 단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우리 장에 들어가면 이 나쁜 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밥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설탕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데 어때 아토피 같은 것도 많고 나쁜 세균을 많이 만드니까 장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애들 먹는 거 보면은 우유 제품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유 같은 거 소화 안 되면은 안에서 카제인 같은 거 소화 안 돼서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이런 게 합쳐지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장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서 건강에 안 좋죠. 그러니까 설탕은 제1번으로 장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먹는 방법을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설탕을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설탕은 어쨌든 들어가서는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설탕을 왜 먹어요? 단맛을 먹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단맛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올리고당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올리고당은 어쨌든 분해가 잘 안 돼서 약간의 식이섬유 역할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스테비아 같은 것도 있고 오히려 차라리 칼로리가 없는 시카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이용하지만 조리하는 방법을 바꿀 게 아니고 대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암이 있는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암이 있는 분들은 설탕 같은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일단 포도당이 올라가서 암의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암은 지방세포를 영양소로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 이러기 때문에 암이 있는 환자들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당뇨 있는 환자들이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나오면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요.
이 중성지방이 암도 악화시키기도 하고 고지혈증이라든지 혈관을 갖다가 손상을 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들을 악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은 금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그런 게 없지만 가족력을 저는 좀 보라고 그래요. 왜냐? 암을 잘 걸리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암을 잘 걸리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당뇨도 약간에 보면 가족력이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당뇨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죠. 그게 알리신이거든요. 근데 양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알린만 먹을 경우에는 아무 효과가 안 나요. 알리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뀌려면 그냥 바뀌질 않아요. 알린이 공기 중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햇빛 같은 거 이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양파 속에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햇빛하고 이런 걸 접촉을 해서 이게 촉매가 돼서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하면 양파 썰어가지고 주잖아요. 여기에 과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됐잖아요. 그럼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껍질이에요. 양파 속에는 케르세틴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케르세틴은 보라색에 있어요. 그러면 양파의 보라색은 어디에 있어요? 껍질에 있죠. 근데 대개 양파 껍질은 얇아가지고 잘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게 꼭 쓰레기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벗겨내고 먹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껍질을 살려야 된다. 심지어는 그것만 벗겨가지고 차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손상을 안 시키는 방법들이 케르세틴은 껍질을 살리고 알리신은 가공할 때 썰어가지고 아니면은 다져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성분의 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양파를 즙으로 해서 먹는 것도 괜찮죠. 괜찮은데 주의해야 돼요. 양파를 즙으로 해서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위장장애가 심한 사람들. 위장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알리신이 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부분은 위장장애가 올 수 있어요. 양파즙은 고농축이 된 거잖아요. 고농축이 된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위염만이 아니고 위궤양도 올 수 있고 또 정말 운이 안 좋다면 궤양으로 인해서 천공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암을 할 때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있는 사람들 즙을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은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양파가 혈당을 조절해서 당을 떨쳐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농축된 즙으로 먹었을 때는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잖아요. 그럼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심장 기능을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가면서 봐야 되고 신장이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심장이 나쁜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되죠. 단기적으로 조금 먹는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먹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먹는 것도 길게 먹고 물도 음식을 먹고 나서 30분 후에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식 습관인데 과식. 많이 먹는 거. 과식은 정말 좋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돼요. 암 환자가 과식을 한다. 그건 내가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만 배부르게 먹었어요? 암도 배부르게 먹었죠. 그 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식. 양파만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가가 있게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먹는 거 참 안 좋아요. 빨리 먹는 것은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입에서 씹고 있잖아요. 씹고 있으면 그 사이에 위에서는 야 씹은 음식이 내려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기도 전에 그냥 삼켜버리면 위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빨리 받으니까 또 빨리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운 음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군식, 짠 음식, 저녁에 간식 먹으면 안 좋죠. 그런 것을 하는 습관이 제일 안 좋아요.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암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다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가볍게 나오니까 암으로 인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우리가 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단 초기에 발견을 해야 암이 진행이 많이 안 돼 있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성으로 가요. 더. 그래서 항상 가장 순한 암은 원발암인 거예요. 나중에 재발을 하거나 전이암으로 가면은 더 독해져요. 유전자 변이가 더 독한 유전자 변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발견을 해야 순한 암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도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수술도 커지고 항암이나 방사선에 약이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빨리 발견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암이라는 것은 1cm 조기암 때도 50%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암세포들이 다른 데 퍼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cm만 해도 그런데 더 커서 발견했을 때는 더 많이 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적을 때면 1cm 이전에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는 게 치료에도 좋고 후유증이나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는 그 다음에 예후도 좋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암 환자가 암을 진단을 받고 나서 5년 생존율을 보면 한 73%에서 75% 정도. 그런데 이거는 평균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1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방암 같은 경우는 거의 95% 정도로 완치율이 돼요. 암 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1기는 예후가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발견할 때 1기로 발견하면 참 해피하지만 대부분 요즘에 건강검진하면 2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3기, 4기로 넘어가면 뚝 떨어져요. 우리가 3기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4기는 다른 장기에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 3기가 되면은 우리가 5년 생존율이 50% 이 정도로 떨어지고 근데 4기가 되면은 20%, 30%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에 따라서는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암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도 나오거든요. 근데 암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암은 덩어리예요. 혹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증상을 내는 게 없어요. 단지 이게 커지면서 압박을 통해서 외부로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가볍게 나오니까 암으로 인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빨리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요즘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괜히 건강검진 해가지고 뭐가 나오면은 불안하니까 차라리 나중에 걸리더라도 건강검진 안 하고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증상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없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던가 아니면 조금 더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체중이에요. 우리 암세포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정상세포보다도 빨리 크니까 많이 쓰잖아요.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가 만든 에너지 효율이 1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에너지를 만들려면 18배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세포가 단순히 기능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에너지만 가지고도 18배가 차이가 나는데 암세포는 커야 하잖아요. 커야 되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빼다가 쓰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체중 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중 저하가 오면서 많이 에너지를 암이 소모를 해버리니까 내 정상세포가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왜 바이러스의 질환을 우리가 암하고 결부를 시키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그래서 암은 별로 표시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피부 발진도 나오지만 통증도 나오고 또 감기가 찼다 그 말은 우리 감기 바이러스에서 내 몸이 취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에 취약해졌으면 암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암 종류에 따라서 어떤 통증 같은 거 그런 증상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암 자체로 해서 멍드는 현상은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일이 되면은 골수가 억제가 되면서 혈소판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멍드는 현상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멍드는 현상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암 중에서 암 덩어리가 있는데 커지면 이게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혈관 주변에 있는 암 괴사에 있는 지역에서 혈전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면 다른 데 있는 혈소판이 전부 와가지고 혈전을 만드니까 실제 다른 데서는 혈소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멍이 들거나 아니면은 쉽게 부딪히기만 해도 출혈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백혈병이 아닌 일반 암에서는 암이 있다 해서 바로 멍이 든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일 하는 게 체중자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평소 때 체중 잘 안 재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너 얼굴 좀 까칠해졌는데 너 요즘에 왜 그래서 살 빠졌는데 운동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운동을 했지만 혹시라도 체중이 줄어들면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일단은 체중이라고 봐요. 대장암은 일단은 항문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 혈변이 나오는 경우. 근데 혈변도 아주 선홍색이 아니고 붉은색을 많이 띠지만 약간 검붉은색으로 나오는 경우, 완전 선홍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대개 보면은 치질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변을 보다가 통증이 약간 아프면서 나온 경우는 그건 치질 때문에 나온 거지만 대장암에서 나오는 비는 양은 많지 않으면서 변에 묻어 나오거나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런 혈변이 있거나, 그리고 변은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이 체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덩어리가 막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변비가 있거나, 그리고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틈새로 변이 삐져나오다 보니까 변이 가늘어져요. 가는 변이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은 암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방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에서 만들어진 가스도 있겠지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장으로 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가 제일 많아요. 자연현상으로 생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방귀를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횟수가 잦지는 않죠. 그리고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대개 냄새 나는 방귀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횟수가 잦다든지, 또 아니면은 방귀가 나오려는데 속에서 막 틀다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장이 안 좋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용종 같은 것은 장이 나빠졌을 경우에 용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용종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폐암 때는 일단은 이 원인 모르는 기침이 많이 나죠. 가래 같은 게 이제 많이 끌어올라오고, 특히 이제 각혈 같은 게 기침하는데 가래가 섞여 나오는데 약간 피가 묻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평소 때는 달리기도 잘하고 높은 데도 잘 올라갔는데 숨이 거칠어진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고, 체중 감소가 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폐 쪽을 생각을 해봐야죠. 전에 어떤 자료에 이런 게 나왔어요. 25년 정도 이상의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면 농담 삼아서 25년 넘어가지 않게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원래 가래가 좀 많아요. 가래가 많이 끼기 때문에 가래가 진해진다든지 가끔 가다가 피가 섞여서 나온다든지,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도 소홀하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게 코피가 나서 넘어가다가 나오는 피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암을 마스킹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가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암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복부에 불편한 증상, 특히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이제 제일 많을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심하게 통증이 나오는 것보다는 배가 불편한 증상 정도.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 같으면은 왼쪽 어깨가 아플 수가 있어요. 간 같으면 오른쪽 어깨가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 아픈 것도 우리 근골격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배 안에 있는 장기하고 관련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체중 저하를 꼭 보라는 거죠. 위하고 간은, 위에가 바로 가로막이 있어요. 암이라는 것은 덩어리잖아요. 덩어리가 커지다 보면 가로막을 눌러요. 누르니까 간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가로막을 누르면 이 가로막에 눌리는 증상이 어깨나 아니면은 우리 날개뼈 있죠. 이쪽으로 방사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위 같은 경우는 위에 덩어리가 커져서 이게 가로막을 누르게 되면 왼쪽 어깨나 왼쪽 날개뼈 쪽으로 방사통이 가요. 그래서 이 가로막이 눌리는 증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이잖아요. 본인이 발견한 것보다도 남들이 보고 네 목이 좀 어째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상선에는 이렇게 물고기라든지 조그만 양성 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차이점을 보려면 양성 혹은 이렇게 흔들어 보면 흔들려요.
그런데 암은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계선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양성 혹은 뚜렷하게 이렇게 경계가 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데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 암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부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우리 점에서 시작하는 게 피부 암이니까 반점이 커진다거나 색깔이 진해진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통증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출혈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오면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백혈병은 어려워요. 백혈병은 우리가 종합검진이나 일반 검진을 하더라도 혈액검사상에서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혈병 진단은 세월이 좀 흘러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혈액에 있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서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백혈병은 힘드는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출혈 같은 거, 멍이 잘 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동반되고 혈액에 좀 이상한 소견이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후회는요,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이에요. 돈, 명예, 그 다음에 자기가 발전하기 위한 거,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요. 근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것을 쫓았다, 그런 이제 후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점, 이걸 이제 제일 많이 후회를 하고, 사실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해주잖아요. 이런 건강검진 같은 것도 안 하고 또 종합검진도 안 받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후회가 된 거죠. 내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으면 빨리 발견하든가 해서 좋아졌을 건데, 이런 후회 같은 거. 그리고 또 후회하는 게 자기가 생활했던 습관에 대해서 많이 이제 후회를 하죠. 운동을 많이 안 했다든지, 또 음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막 급하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 회식하면서 고기나 알코올, 담배 이런 부분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이제 돌이켜 보면서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암을 진단을 받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충격이에요. 벼락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럼 충격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 첫 충격은 벼락을 맞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요. 많은 이 반응들이 보면 분노. 어떤 분노냐면 내가 왜 암에 걸렸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것에 대한 분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암이라는 진단에 압도돼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진단이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절대 내가 암에 걸릴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암이 아니야. 그래서 옆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러 다시 한번 가보자 하더라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난 죽을 거야. 이제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반응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액션, 리액션 하잖아요. 이게 액션이 됐어요. 지금 암 진단이라는. 그럼 여기에서 리액션이 끌어내야 돼요. 일단은 정신적인 부분들을 환자 충격을 벗어나게 하는 거. 본인이 벗어나지 못하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치들이 도와줘야 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저는 그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지겨운데 암 걸린 사람한테 공부를 하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깊게는 모르지만 기본 상식 정도는 요즘에도 워낙 정보들이 많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나를 도와줄 조력자를 찾아야 돼요. 조력자를 찾는 건 왜냐면요, 내가 전문 지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암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 가볍게 어떤 종류의 암이 있고 앞으로 애우가 또 그 어떤 치료들이 있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조력자를 찾아서 상식을 알고 내가 어느 병원에 갈 건가, 그 다음에 어느 의사한테 갈 건가를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병원을 정하고 나면은 최종 진단을 해요. 우리가 대개 진단을 하는 경우는 보통 CT를 찍었다든지 내시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암일 가능성이 있겠다를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것은 조직검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조직검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직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치료가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암이 확진이 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할 거고 어느 병원에서 내가 할 거다 미리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항암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모든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처음에 중요하다. 첫째,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충격을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력자를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최종 진단을 받기 위한 조직검사를 결정을 하는 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